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어떻게 해서 유다 땅의 헤롯,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에돔의 왕이었던 에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극렬히 미워했고, 그리고 적국 아니면은 한 수 아래인 나라,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그래도 좀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에돔의 왕이었던 헤롯이 어떻게 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지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또 지지난주에 했었던 우리 수요 리바이벌 여기에다가 제가 링크를 또 이렇게 걸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링크 보시고 지난주에 했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십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중간에 그리스로부터 통치를 받다가 한번 독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다 독립국이 완성이 되어서 그들끼리 굉장히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약 한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독립국으로 살았었는데, 근데 이 나라도 안에 있는 정파들, 그리고 누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왕조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에게 꿀꺽 잡아먹히고 맙니다. 이렇게 독립국으로 되면은 언제나 드러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민족끼리 뭘 해보자, 그런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최고야.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근데 참 말은 좋아요. 우리 민족끼리 뭘 해보자, 통일도 우리 민족끼리 해보자. 우리 민족끼리 해보자는 통일이 북한이 말하는 통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웹사이트 이름이 우리 민족끼리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 민족주의가 또 극단에 치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근본주의까지 가게 됩니다. 근본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이렇게 인종주의까지도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렇죠?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정착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이게 무시하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 혹은 이게 혈통적으로 모두가 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인종주의 굉장히 심했고요. 근본주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님 말씀 있는데, 이 말씀을 현대의 우리의 말씀으로 녹여내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말씀에 적혀 있어. 그러니까는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그게 근본주의예요. 복음주의는 될지언정 우리는 근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슬람 이게 이슬람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폭력적인 이슬람 세력들이 있죠. IS나 혹은 탈레반, 이런 사람들도 거의 근본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코란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코란에 여성들은 나서지 마, 그러니까는 정말로 여성들한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시커멓게 완전히 다 가리게 해놓고 사회 진출 못하게 하고 하는 게 근본주의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도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근본주의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자들은 조용해라 라고 말하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저 빼고 다 여성인데, 여성들이 다 조용하면 어떡합니까? 저 혼자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도 계속 혼자 떠들고 있는데, 그쵸? 예, 맞아요. 조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컨텍스트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상황에 맞추어서 이 말씀이 녹아드는 그런 상황, 컨텍스트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경적으로 따지면요, 모든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 시대가 그랬어요. 유다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는 하시딤 운동은 거룩한 운동이죠. 거룩한 운동이어갖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 하시딤 운동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뭐랄까 극단적인 종교주의로 빠질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었다. 물론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시딤 운동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시딤 운동이 어떻게 변했냐? 바리새인으로 변한 거죠. 바리새파로 변한 거죠. 바리새파 하면은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맨날 책망하던 그 지파. 하지만 애초에 바리새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적 열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읽고 기도하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정치가 되고 사람이 욕심이 되고 하나의 권력이 되다 보니까는 그것이 이제 극단적인 하나의 종교적 형태만 남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 종파들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 종파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그 왕조가 좀 실수를 하죠. 이게 누가 왕이 될 거냐, 누가 왕이 될 거냐. 하스몬 왕조 끝에 두 아들 간의 왕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데, 옆 나라에다 좀 물어보자. 옆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그 당시 한참 크고 있었던 로마의 왕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 나라 아주 선진 문명이래. 그 나라한테 물어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로마를 지배하던 3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의 이름 폼페이우스, 크라소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3명의 지도자들. 삼두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석삼자, 머리두자. 3명의 권력을 나눠 가지고 공화정 국가였었어요. 원래는 로마는 공화정 국가. 모든 국민에게 이제 국민이 모든 투표권, 물론 그 당시에는 평민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그래도 공화정 초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3명의 이 권력자들이 나오면서 공화정이 이제 무너져가는 모습 가운데에 보게 있게 되죠. 그러면서 공화정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로마가 망하느냐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좀 뒤의 이야기이고, 그 3명의 권력자들 가운데에 폼페이우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과연 우리가 어떤 왕을 세워야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폼페이우스가 이걸 딱 보니까는 유다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유다를 쳐들어가서 유다를 드디어 정복하게 되고, 유다에서 그렇게 극렬히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겼던 에돔 민족, 실제로 유다에서 왕을 세워준 그 나라의 그 왕이 유다로 와서 유다의 분봉왕 헤롯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었어요. 궁금한 이야기,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아까 전에 이야기해 드렸죠. 여기다가 링크해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로마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는요, BC 753년에 이탈리아 중부에서 태어난 작은 도시국가였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있었어요. 트로이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패전한 시민들의 연합으로 해서 이탈리아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세계 그 지도를 펼쳐 보면은 구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안에 로마라고 하는 그런 종교 나라가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라고 이야기하죠. 로마는 하나의 국가예요. 종교 국가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때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로마 하나 종교 국가인데, 어쨌든 그런 도시국가를 이루어 갖고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BC 270년에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고 그리고 힘을 막 확장을
해서 그로부터 200년 후인 BC 64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BC 4년에 유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유다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정복기, 이스라엘을 정복할 이 시기에는 삼두 정치라고 하는 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세 명의 정치가 누구?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 이 세 명이 이렇게 권력을 나누어서 이렇게 정치를 통일하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폼페이우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참 색채도 없고 이렇게 좀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만 좀 입체감이 잘 안 느껴져가지고 어떻게 생겼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걸 갖다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런 사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폼페이우스가요 유다를 정복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라고 싸우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려갖고 폼페이우스가 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시저하고 연합하려고 그리고 시저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세 명 가운데 시저는 물론 먼저 크라수스는 좀 우리 이야기에서 좀 뒤로 뺍니다. 왜냐면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폼페이우스와 시저의 양강 구도로 서게 되는데 시저는 늘 밖으로 나가가지고선 밖에 있는 야만인들을 정복하는 그런 전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 안으로 들어와봤자 정쟁에 휩싸이기 쉽고 그러니까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저가 그래도 자신의 힘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권력을 나라 안에서. 그래서 자신의 딸과 이 폼페이우스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암묵적인 그런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런데 아마 율리아 할 거예요. 이 딸 이름이 줄리아인데 이 율리아가 이 폼페이우스의 딸을 낳다가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로마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줄리어스 시저. 폼페이우스의 모습은 아까 전에 봤죠. 시저의 모습은 어떨까? 시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폼페이우스보다는 시저가 훨씬 더 멋있게 나와 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왜냐하면 역사는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유지한 자의 편에서 역사를 기록해 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폼페이우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둘이 어떻게 막 싸움을 하다가 시저가 이렇게 정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이 시저가 이 폼페이우스하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줄리어스 시저의 딸과 폼페이우스가 결혼을 했다가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이 시저와의 동맹을 깨뜨립니다. 로마에 홀로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두 정치에서 한 명은 죽었고 그래서 두 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두 명 가운데서도 혼자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제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저와의 동맹을 깨트립니다. 시저가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는 이 원로원들 모이고 그리고 여러 모인 자리에서 시저에 대해서 선을 그으려고 그리고 시저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쳐내려고 여러 가지 술수와 정략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 이 폼페이우스는요, 시저의 딸이 죽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시저의 정치적인 적의 딸과, 정적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지켜보니까 시저가 어떻습니까? 야, 로마, 내가 나와 있는 사이에 지들 멋대로 다스리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시저가 다시 로마로 자신이 끌고 갔던 군대를 끌고 로마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안에 있었던 폼페이우스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똥줄이 타죠. 얘 들어온다는데 시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나를 놔둘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 시저가 무장 해제선이었던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의 이름이 루비콘 강입니다. 루비콘 강. 그 루비콘 강을 건너기 직전에 줄리어스 시저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정했다. 무장 해제선, 여기서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뚫고 들어가서 로마를 정복하겠다. 폼페이우스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저가 로마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막강한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7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줄라이잖아요. 그렇죠? 줄라이인데 이 줄라이가 이게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시저의 이 이름을 딴 그런 월이죠. 자신의 이름을 딴 월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옆 나라인 그 이집트에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었네. 왕비가 있었었네. 그 왕비의 이름이 뭐였을까? 클레오파트라 포테이토. 이거 옛날에 저기였었는데 이걸 알면은 옛날 사람이라고는 건데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넘겨주세요. 네, 아니죠. 클레오파트라 그렇게 생기면은 안 넘어가겠죠? 그 전에 클레오파트라 사진 없습니까? 없어요. 네, 제가 안 가져왔나 보네요.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스카라를 예쁘게 하고 막 화장을 예쁘게 한 이집트 여인을 떠오르게 되죠. 그렇죠? 화장이 이집트에서 발달이 되었어요. 이유가 모래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에다가 칠했던 거. 그게 뭘까? 그게 마스카라예요. 이게 마스카라를 갖다가 칠하니까 얼마나 속눈썹도 길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 시저가 이제 홀딱 넘어간 거죠. 그래서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 로마 이 나라 네 아들에게 넘겨줄게. 네 아들에게 넘겨줄게. 이러니까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 왕이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클레오파트라 이웃 나라의 여왕의 아들한테 우리 나라를 넘긴다고?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국민적으로 막 동요가 막 일어나요. 동요가 막 일어났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시저를 모시던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었는데 그 부하의 이름이 누구? 브루투스. 어이구, 잘 알고 있어지네. 브루투스. 블루투스 아니에요. 블루투스는 여기서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그게 페어링하는 그런 블루투스고 브루투스. 충성스러운 부하였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브루투스가 보다 못해서 시저의 등에 칼을 꽂아서 시저를 암살합니다. 그때 시저가 또 유명한 말을 하죠.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혔다라고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게 됩니다. 시저가 죽은 이후에 호민관이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호민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강한 권력을 이제 정부에서 갖는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기 위해 가지고 견제하는 그런 평민, 그런 국민적인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평민의 권리를 위해서 선출된 관직이 바로 호민관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평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서민 출신이야. 요즘 정치인들 나오면 다들 그러잖아요. 나는 서민 출신이라고. 나는 뭐 국민들과 함께 해왔다고. 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호민관이었었던 이 안토니우스가 국민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과 피와 땀과 노력을 함께 해온 평민이었으니까. 더군다나 리더십도 있어 보이네. 그러니까는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지만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토니우스가 호민관 평민 출신, 아무런 왕권에 아무런 끈도 없었던 그 사람이 막 떠오르다가 왕권의 바로 적통자가 왕이 되니까는 떠오르던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숙청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위를 노렸던 사람, 실제로 그가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백성들이 옛날에 그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다윗이 막 떠오르니까는 어땠습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고 질투가 일고, 그래서 다윗을 암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니니까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옥타비아누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는 이 안토니우스가 스스로 떠나게 됐는지, 아니면은 누구의 압력에 떠나게 됐는지, 로마를 떠나게 되어서 망명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그곳이 바로 또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집트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클레오파트라가 살고 있었네. 이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고, 이 안토니우스가 또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 참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시저하고도, 그렇죠? 안토니우스하고도 또 이렇게 또 연을 맺어가지고선 또 이렇게 두 남자를 후리던 그런 여성이었으니 말이죠. 이 안토니우스하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꾸만 로마에서 이 안토니우스를 이렇게 암살하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됩니다. 항전을 해요. 근데 이겼을까 졌을까?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이 이겼을까? 아니면은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악티움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BC 31년에 악티움해전이라는 곳에서 로마가 굉장히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정적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죠. 이후에 옥타비아누스는 완전히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옥타비아누스는 이후에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고 개명을 하면서 자신의 세를 막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전에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못 보여준 거. 이게 아우구스투스.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군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머리도 짧고 이렇게 이 갑옷을 입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남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아우구스투스로 개명을 하면서 그때부터 팍스 로마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로마를 다스렸던 이 시기, BC 4년에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누구였을까? 한 명은 세례 요한, 또 한 명은 예수님. 이렇게 두 분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명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명을 내려가지고선 호적을 해라. 명을 내리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호적을 하러 이제 가는 그런 여행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까지가 신구약 중간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신구약 중간기,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성경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때인 것 같았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없었으면은 신약 시대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없었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왕위를 이었던, 정치적인 왕위를 이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왜 갑자기 몰락을 해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 왜 목수의 일을 했었는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지난주 것 한번 들춰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타났죠. 바리새파, 사두개인, 열심당,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왜 나타났는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되었길래
말라기 시대 이후에 끊겨졌던 그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인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신약 시대 들어서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지난 3주인가요? 4주인가요? 3주? 4주 동안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